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6차, 7차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실험 단행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은 3년 주기였지만 이번에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는데 주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죠.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북쪽이 예상보다 빨리 소형화, 경량화, 미사일 탑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실전 배치가 임박해지는 것 쪽으로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었는데 네.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핵물질이라고 보면 예.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핵물질 확보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한 북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열 물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추출했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시사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네. 예. 그 핵개발 능력의 어떤 기반, 핵개발 기반의 확충이라는 측면과 또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히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졌다. 북한이 2006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시작한 지 지금 벌써 10년이 됐고 다섯 그렇죠. 번째 예.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북한 측에서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우리 단적인 예로 이제 그 1999년에 칸 박사가 그 파키스탄에 핵무기 개발했던 아버지죠. 네. 핵개발의 아버지인 칸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평양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동굴에 가보니까 예. 누클리어 디바이스 핵 폭발 장치가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칸 박사가 얘기했던 게 직경이 한 61cm, 61cm면 이미 그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핵무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은 핵물질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폭발 연사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고폭약이 먼저 터지거든요. 이걸 폭발시키는 그 점화 장치인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64개 정도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김정은이 직접 앞에다 놓고 공개했던 걸 보게 되면 그 렌즈 숫자가 한 90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핵무기 자체도 굉장히 정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핵 폭발력을 보게 되면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할 때는 1KT 미만,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폭약으로도 그 정도 위력을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KT 정도.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 얘기하기도 이제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그다음에 수소폭탄 얘기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걸 운반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에 SLBM도 그렇고 무수단도 그렇고 중거리 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면서 운반 수단을 굉장히 사거리를 늘리고 다양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의 어떤 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런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6차, 7차 핵실험도 강행을 하고 또 더 정교해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이게 조금 걸립니다. 사실은.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또 갖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측면들은 있지만 또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북쪽이 이번에도 새로 디자인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들이 개발했던 무수단이든 화성 포병 부대라는 중거리 미사일 운영 부대가 운영하는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핵탄두를 테스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진전된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걸 또 탑재해가지고 폭발시키고 무기로서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게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점에서 그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점들은 우려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넘어야 될 고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군요. 마음만 먹으면 보다는 기술적인 준비들이 어느 정도 돼 가면서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물론 내부적으로 일단 군사 기술적인 어떤 필요성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수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외 관계 측면에서도
마냥 마이웨이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판단해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로 맞서왔습니다. 지금 네. 역시 북한이 1월에 핵실험을 한 이후 사상 초유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 실효성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1차 핵실험 직후 상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예. 제재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갔지만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계기가 됐던 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계기이자 또 사후적으로 북한의 어떤 금융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뭐 이와 같은 제재 효과들을 가져왔던 건데 이게 이제 2007년도 들어가면 대화를 통해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008년도 되면 영변 핵시설은 사실상 폐쇄하는 단계로까지 또 진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일단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이 취했던 제재 조치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역을 차단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선박 운항부터 해가 여러 가지 교역 물자에 대해서도 특히 석탄이나 철강 포함해가지고 이제 차단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예외 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민생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시종일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 조항이 사실은 북중 간의 교역이 지속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했던 거고 뭐 북한의 대무역이 한 9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자체가 좀 의문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교역만 가지고 제재 효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비롯해가지고 외자 유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제재 효과가 또 이런 측면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외화벌이 하던 사람들의 탈북에서 보듯이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부담을 주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은 제재 결의안과 같은 이 정도 수준의 또는 이 정도 틀을 가지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의 제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법을 만들고 네. 인권 문제, WMD 개발 문제, 그다음에 불법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국가 자체를 자금 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예. 공식적으로 금융 거래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하지 않나. 이란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보다는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양자 제재 조항들을 강력하게 발동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란과의 거래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제재가 주목이 되고 미국이 이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냥 취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요소가 아니겠느냐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또 북한 핵 개발 의지를 꺾고 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서 예. 핵을 억제하겠다 이런 기조를 계속 세워왔는데 예. 아무래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서 이번 기조도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조를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워낙에 이제 강하게 네. 또 높은 수준의 도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중국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국면에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하면서 그 올인하다시피 압박과 제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재 자체가 나름대로 한계가 가지고 있다는 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 제재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이렇게 행태를 바꾼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또 제재나 압박과 동시에 네. 또 대화라든가 다른 차원의 인센티브, 다른 차원의 출구들이 또 마련되면서 적정한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졌던 네.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게 이란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예. 비핵화가 아니라 핵 활동을 당분간 제한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면서도 이제 그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가 됐던 건데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정부가 과연 또는 미국이 얼마나 태도를 바꿀 것인가를 떠나서 다양한 수단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활용, 그다음에 전략적인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죠. 네네. 채찍만 가지고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매만 들고 안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행동을 바꿔나가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런 점에서 아주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 대응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교체를 대북 전략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행태가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죠. 물론 정권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정책에서 꼭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훨씬 강경한 네. 정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이긴 하지만 일단 정권이 바뀌게 되면 행태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더 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NPT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쪽으로 정책을 기조를 바꾸면서 핵무기 포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의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온건한 정부가 들어오면서 협상이 이제 가속이 됐던 건데, 그런 점에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민구 장관이 정권 교체가 뭐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네네. 점이 일단 주목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대북 비난이라든가 언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마음속에는 정권 교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네. 시간을 가지고 정치 변동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결국 이제 주민들의 변화가 제일 큰 건데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한다라고 하면 제재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참 제재를 많이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첫째, 핵무장이든 전술 핵무기 배치든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북한의 핵을 더 이상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 네. 논리는 뭐냐면 북한의 핵은 사실상 인정해주는 효과들이 일단 전략적으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핵무기 자체가 사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도 네. 하고, 예. 둘째는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통제권은 사실은 미군과 또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접경 지역의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사소한 분쟁만 일어나도 유엔사가 바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예.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핵무기를 우리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가? 둘째, 네. 전술핵을 들여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거니와 전술핵을 꼭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쉽게 상식적으로 미국이 태평양에서도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핵무기를 평양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까지 운반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매우 엄청난 것이다. 예. 2004년도에 우리가 과거에 핵물질 분리하거나 이렇게 했던 실험들을 가지고 IAEA에 우리가 제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푸시를 했었죠. 유엔 안보리에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핵 활동에 대해서는 전과자를 만들려고까지 강하게 우리를 압박했던 거거든요. 물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지만은 미국이 우리 핵무기를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앞장서서 그걸 네.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구축해놓은 국제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에 동맹국이 먼저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이 용납이 안 될 거다. 이런 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도 다 관련 조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과연 핵무기 보유라든가 보유가 특히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또 전술 핵무기 포함해서 네. 과연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우리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무기인가. 네.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도입론이나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만 뭐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핵은 일단 미국이 해우산 제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일단 우리가 좀 구축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 그 속에서도 미국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핵무기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이 기본적인 그 억제 수단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우려하는 것은 핵무기는 사실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는 아닐 수 있지만 네.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보면 그 핵무기에 기대해 가지고 자신들이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어떤 망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군사적 분쟁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파키스탄이 사실 인도의 공격으로 나라가 결단날 뻔한 위기도 겪었던 그 나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걸 우리는 남북 간에서 2010년도 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보는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핵무기는 뭐 선전용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우위를 과신하면서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과감하게 해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더 우려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건 대단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단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래식 전력의 바탕을 둔 군사적 분쟁을 네. 억제하고 방지하는 노력들이 더욱 기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군사적 능력을 확충하는 걸 넘어서서 적의 의도와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다층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군사적인 어떤 노력과 함께 정치 외교적인 노력들이 좀 복합적으로 계속 복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외교적인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 한미일은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동북아는 지금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중국이 부상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좀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일본 또한 여기에 맞서가지고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군사적 활동을 굉장히 넓혀 나가고 있잖아요. 동남아라든가 특히 이제 인도까지도 이제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기본 축으로 해서 군사 진영들이 대립하는 이런 식의 구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에 이제 현상 변경 요소들이 있는 건데. 북한이 여기에 이제 편성하면서 북한도 현상 변경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보유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바꾸면서 이 틈새를 벌리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과거 등거리 외교와 비슷한 이런 외교 전략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현상 변경 과정에서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커지는 과정에서 북한은 여기 편성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건데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 어떤 확대돼야만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미중 사이에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있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현상 변경 시도도 이 갈등 구도를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과 함께 협력적인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